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격증 제조기 어썸 셰프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무력과 열정이 상식을 뛰어넘는다. 란 슬로건으로 한 번으로 끝내는 7시간의 기적, 믿고 듣는 최신 한식조리 기능사 필기시험 합격을 위한 핵심 이론 비법 통정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준비됐나요?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식품위생학과 공중보건학의 중요한 핵심 내용만 콕콕 집어드리겠습니다. 공부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해력을 구하는 문제는 설명을 잘 듣고요. 무조건 외워야 하는 문제는 영상을 반복하여 듣는 것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윈슬로우가 말하는 공중보건의 정의는 미국의 예방의학 교수인 윈슬로우는요,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하며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술 과학을 공중보건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치료 아닙니다. 예방입니다. 건강 유지 아니고 한 단계 올려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알아둬야 되죠. 다음 공중보건 사업 수행의 3대 요소는 보건교육, 보건행정, 보건법입니다. 외우기 쉬운 방법은 교육, 행정, 법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교육인데요. 다수의 지역 주민에게 보건교육을 시켜 널리 이렇게 홍보하고 계몽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WHO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나와 있는 건강의 정의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모두 완전한 상태로 육체적 건강만이 아닌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한 상태여야 건강하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영아 사망률과 여기저기 질병을 옮기는 질병 이환율, 조사망률인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영아 사망률은 가장 대표적인 평가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영아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기로 환경 악화와 비위생적인 환경에 가장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아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보건 수준이 낮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건 수준 지표 3가지 외우는 방법 꿀팁 알려드릴게요. 보건 수준의 수와 영아 사망률, 질병 이환율, 조사망률의 앞글자를 합해서 수영, 수질, 수조로 외우세요. 네. 다음 세계보건기구의 3대 건강지표란 세계보건기구는 한 나라의 보건 수준을 표시하여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비례사망지수 평균 수명, 조사망률을 3대 건강지표로 정하였는데요. 자, 비례사망지수가 높고 또 평균 수명이 낮고 조사망률, 즉 일찍 죽는 국민이 많으면 그 나라의 건강 지표는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대 건강 지표는 비평조로 외우세요. 비평하는 조씨, 비평하는 조씨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비평하는 조씨 이것은 비례사망지수 평균 수명, 조사망률의 줄임말입니다. 다음, 공중보건 사업의 최소 단위는 지역사회와 국민입니다. 개인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직장도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공중보건의 사업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개인 의료, 치료라고 쓰인 항목을 정답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 자주 출제되는데요. 개인 의료나 치료가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계보건기구의 주요 기능은 네, 세계보건기구는요.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UN 전문 기구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국제적인 보건 사업의 지휘 및 조정, 두 번째 회원국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자료 공급, 세 번째 전문가 파견에 의한 기술 자문 활동을 합니다. 이해가 갔죠?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계보건기구의 창설 연도와 본부가 어디에 있냐 이 소리죠. 네, 세계보건기구는 1948년에 창설했고요. 참고로 한국의 가입 연도는 1년 뒤인 1949년에 가입했고 또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영아 사망의 3대 원인은 네, 12개월 미만의 아기는 특히 폐렴 및 기관지염, 장염 및 설사, 신생아 고유 질환 및 사고가 원인이 되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영아 사망의 3대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는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폐렴 및 기관지염, 장염 및 설사, 신생아 고유 질환 및 사고가 원인이 되어 사망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다음, 감염병 발생 중 계절적 변화, 유행 주기는 네, 겨울엔 뭐죠? 호흡기계 감염병인 감기 같은 게, 여름엔 소화기계 감염병인 물이나 음식을 먹고 탈이 많이 나는 거 알죠, 여러분? 네. 다음, 감염병 발생 중 단기 변화 또는 순환 변화의 유행 주기는 네, 3에서 4년 유행 주기로 100일의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의 감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단기 변화, 순환 변화라고 합니다. 알아둬야 되죠. 네. 감염병 발생 중 장기 변화 또는 추세 변화의 유행 주기는 네, 10에서 20년의 유행 주기로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등이 발생하는 것을 단기 변화 또는 추세 변화라고 합니다. 단기 변화는 3에서 4년, 장기 변화는 10에서 20년 주기로 유행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감염병 발생의 3대 요소는 네, 감염병이 발생하려면 첫 번째 요소로 병인, 병원체, 즉 병균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요소로는 감염 경로에서 환경이 더러워야 하고요. 세 번째 요소인 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수성 숙주, 즉 인간이 허약해야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균이 있고 환경이 비위생적이어도 면역력이 강한 가부성이 없는 건강한 인간에게 균이 감염되지 못하면 감염병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 감염원, 즉 병원체가 어떤 조건이어야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가? 네, 14번 문제를 이해했다면 15번 같은 형식으로 출제되더라도 100% 맞출 수 있습니다. 감염원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감염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병균을 감염원 또는 병원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병균이 양이 충분해야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죠, 여러분? 네. 자, 이제 감염 경로, 즉 환경은 어떤 조건이어야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병원체에 감염될 수 있는 전염 경로를 환경이라고 말하는데요. 비위생적인 환경, 더러운 환경이 구비되어야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넘어가요. 인간 숙주의 상태가 어떤 조건이어야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인간이 병원체에 대한 면역성이 없고
병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허약한 상태여야 병균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전염병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병원소란 뭐냐라고 하는데요. 병원소는 병원체 즉 병균이 들어와서 생활하고 증식하고 생존을 계속해서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로서 그 균이 저장되는 장소를 병원소라고 말합니다. 의미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감염원이 뭐예요? 네, 병균이라고 했었습니다. 감염원의 병원소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했어요. 방금 병원소는 병원체, 즉 병균이 생활하고 증식하고 생존을 계속해서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가요. 사람, 즉 보균자가 될 수 있고요. 동물, 토양, 흙이 병균이 자라서 감염시킬 수 있는 장소로 병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병원소가 아닌 것은 하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식사의 부적합으로 일어나는 질병은 여러분 듣고 이해하면 되는 문제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고혈압은 식염의 소금이죠. 소금의 과다 섭취와 자극성 식품 장복 시 발생합니다. 또 위암과 원발성 간암의 발생은 백미, 쌀밥을 일상식으로 하는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식도암, 또 후두암 및 이암의 발생은 뜨거운 국물, 음식을 좋아하여 오랫동안 장복할 시 발생합니다. 고혈압, 비만증, 관상동맥, 심장질환, 당뇨병, 골관절염의 유발은 과다 지방식이나 과식 시 발생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다음, 양부모에게서 전염되거나 유전되는 질병은 매독, 풍진, 혈우병, 통풍, 고혈압, 당뇨병, 알레르기, 또 정신, 발육, 지연, 지금은 사라진 질병인 두창이 양부모에게서 전염되거나 유전되는 질병이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세요. 네. 백신이나 예방 접종에 의해 형성되는 면역이란 하고 물어보면은요. 인공 능동 면역 이렇게 정답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예방 주사를 능동적으로 맞고 생기는 면역이라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홍역, 상품, 두창 등이 해당이 되고요. 다음 영구적으로 면역이 형성되는 감염병은 홍역, 천연두, 두창, 폴리오, 소아마비, 급성회백염이라고 하는 거 알죠? 자, 예를 들어 홍역은 살아생전에 걸리지 않으면 무덤에 죽어서 무덤에 가서라도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전에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었죠. 한번 걸려 이 전염병을 이겨내면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역은 또 홍역뿐만 아니라 폴리오, 두창도 마찬가지죠. 영구 면역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927년 일본의 금택시에서 유행한 것으로 천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보고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며 39도씨 이상의 발열을 일으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천열입니다. 네. 형태인 계달물 감염이란 비활성 전파체로서 식기손수건 같은 일상용품에 의한 감염을 계달물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결막염 환자의 손수건을 사용할 경우 손수건이랑 계달물에 의해 결막염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식기손수건 일상용품들이 계달물입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감염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음,
인공 능동 면역 예방이 되지 않는 전염병은 예방 주사를 능동적으로 맞고 생기는 면역을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공부했습니다. 풍진, 성병, 이질, 매독, 말라리아, 세균성 식중독은 예방 접종으로 면역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외우는 꿀팁은요. 네, 풍성한 이를 매로 다스리니 말세를 막았다. 예방되지 않는다. 네, 식중독에 걸렸다. 그리고 이겨냈다고 해서 면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를 아나요? 자, 따라서 노래 부르듯 리듬을 한번 타보세요. 풍성한 이를 매로 다스리니 말세를 막았다. 풍진, 성병, 이질, 매독, 말라리아, 세균성 식중독을 줄인 말입니다. 인공 능동 면역이 되지 않는 전염병은 자, 노래 부르듯이 풍성한 이를 매로 다스리니 말세를 막았다. 여러분 저절로 외워지지 않나요? 네. 풍성한 이를 매로 다스리니 말세를 막았다. 예방되지 않는다로 외우세요. 다음 자연 능동 면역이란 조금 전에 인공 능동 면역을 했는데요. 이제는 자연 능동 면역입니다. 이것은요. 질병 감염 후 획득한 면역이라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감염병 환자가 되었지만 능동적으로 이겨내서 얻어진 면역이라 자연 능동 면역이라고 하고요. 홍역이 해당이 됩니다. 자연 수동 면역이란 조금 전에 자연 능동 면역 공부했었는데요. 이제는 자연 수동 면역을 아는지에 대한 문제네요. 아이고, 머리 아파라. 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자연스럽게 낳은 후 모유를 수유하는 것, 연상시켜서 자신 있게 태어날 때 엄마 즉 모태로부터 얻은 면역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네,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고 수유한다. 네, 자연 수동 면역. 자, 다음 인공 수동 면역이란 이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참고로 혈통 제제의 접종으로 획득한 면역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DPT 중요하죠. D, 디프테리아, 또 P는 백일에, T는 파상풍의 이니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죠. DPT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또는 DPT에 연결이 틀린 것은 하고 묻는 문제가 출제되니 확실하게 D는 디프테리아요, P는 백일해요. 이렇게 T는 파상풍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파상풍을요. 파티하자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네. 생후 첫 번째 접종하는 BC 질환. 네. 결핵 예방 접종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는 예방주사가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 BCG 예방 접종은 어느 면역에 해당하는가?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해서 출제가 됩니다. BCG는요. 인공 능동 면역으로 주사를 능동적으로 맞고 생기는 면역이라 BCG 예방 접종은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다음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에 접종하는 MMR이란 M은 홍역이고요. 또 두 번째 M은 유행성 이하선염, R은 풍진의 이니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방금 공부한 DPT보다는 출제 빈도가 낮지만 최근에 가끔 출제된 문제이니 MMR은 홍이야 하품 나온다. 이렇게 큰 소리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MMR은 홍이 하품 나온다. 라고 이렇게 외우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홍이 하품 나온다. 하품, 외워지죠? 저절로. 홍이 하품 나온다. 홍역, 유행성, 이하, 선염, 풍진 되겠습니다.
투베로 쿨링 반응 검사란 결핵균 감염 유무 확인 검사로 생균 백신을 접종하기에 앞서 투베로 쿨링 반응 검사를 하여 결핵균 감염 유무 확인, 결핵균 감염 유무 확인, 결핵균 감염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라고 몇 번씩 노래 부르듯 반복하세요. 다음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전염병은 유행성 간염, 급성 회백수염, 홍역, 풍긴, 광견병이 정답입니다. 유행성 간염, 급성 회백수염, 홍역, 풍진, 광견병의 앞 글자만 모아서 노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유급, 당한, 홍풍, 꽝씨. 바이바이. 유급당한 홍풍꽝씨 바이바이. 유급당한 홍풍꽝씨 바이바이. 외워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100% 외워집니다. 자꾸 반복하세요. 유급당한 홍풍꽝씨 바이바이. 다음 문제입니다. 자, 폴리오, 급성회백수염, 소아마비 똑같은 병명이죠. 무엇에 의해서 발생되는가? 이제는 바이러스에 의한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35번하고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상수도 시설이 잘 되면 발생이 크게 감소할 수 있는 전염병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콜레라, 소아마비, 유행성 간염입니다. 또 외우는 문제네요, 여러분. 자, 봅시다.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장파 이콜로, 소금 간하자. 장은 장티푸스, 파는 파라티푸스, 이는 이질, 콜은 콜레라, 소는 소아마비, 간은 유행성 간염으로 외우면 됩니다. 장파 이콜로 소금 간하자. 네. 다음 장티푸스 유행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 방법은 환경위생 철저, 보건교육 강화, 신체 청결 유지, 공기 정화 다 좋은데요. 장티푸스 유행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 방법은 환경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음 수인성 전염병이란 자, 방금 위에서 얘기한 37번을 약간 변형한 문제인데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콜레라, 소아마비, 유행성 간염이죠. 네, 다시 한번 장파, 이콜로, 소금, 간화자로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모두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간접 접촉 전염병, 즉 비말 진해 감염, 호흡기계 감염이란 환자 보균자의 기침, 재채기, 대화할 때 감염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일의 결핵, 폐렴,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홍역, 수도, 풍진 등이 있습니다. 100일 동안 기침한다는 백일에 심하게 기침하면서 객감을 뱉어내는 결핵 등 호흡기계 감염을 일으키는 감염병들입니다. 다음, 인공능동 면역 방법의 종류는 인공능동 면역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인위적으로 병균을 예방접종을 체내에 투입하여 항체 면역이 생성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얻어지는 면역을 말합니다. 즉, 예방접종으로 면역을 생기게 하는 것인데 동료에는요, 생균 백신 접종, 또 사균 백신 접종, 또 독을 조금 약간 순화시켜가지고 하는 순화 독소를 사용하는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세요. 다음, 결핵 환자의 객담 소독의 제일 위생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소각법이라고 하는 태우는 방법이 가장 위생적인 방법입니다. 잠복기의 의미는 잠복기는요. 병원체 즉 병균이 몸 안에 들어가서 증상을 나타내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균이 숨어 있는 기간이죠. 다음 질병과 전염병의 관리 대책에서 전염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전염원의 조기 발견과 전염원에 대한 처치를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전염원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환자 신고를 빨리 해야 되고요. 병원체 보유자의 검색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전염원에 대한 처치를 위해서 환자 격리 조치, 업무 정지 제한 및 집회 금지, 교통 차단, 병원체 보유 동물 대책, 환자 보균자의 배설 및 오물 또는 물건 소독하고 외래 전염병의 경우에는 검역을 철저히 해서 국내 침입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네, 다음 질병과 전염병의 관리 대책에서 전염 경로, 환경에 대한 대책은 전염원과의 접촉 기회를 억제해야 되고 소독 철저히 하고 공기의 위생적 유지와 상수도의 위생 관리, 식품의 오염 방지입니다. 이해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병원체에 감염되어 있지만 임상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상태의 사람은 균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이니까 정답은 잠복기 보균자입니다. 다음 병원체를 몸에 지니고 있으나 겉으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건강 보균자입니다. 자, 다음 질병의 임상 증상이 회복되는 시기에도 여전히 병원체를 지닌 사람은 회복기 병후 보균자입니다. 모두 맞췄죠, 여러분?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보균자 중 관리가 가장 어려운 대상은 보균자 중에 관리가 가장 어려운 사람은요. 건강 보균자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체를 몸에 지니고 있으나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에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다음 전염병 중 잠복 기간이 가장 긴 것은 한센병 3에서 4년, 결핵은 길고 짧고 그래서 부정확하고요. 간염 5년, 에이즈 10년, 자꾸 보고 익혀야 합니다. 다음 전염병 중 잠복 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콜레라 정답입니다. 음료수의 오염과 가장 관계가 깊은 전염병은 37, 38, 39번 문제와 이렇게 약간 중복이 되는 문제인데요. 지문을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물어보니 확실하게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콜레라, 소아마비, 유행성 간염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파 이클로, 소금 가나다, 장은 장티푸스, 파는 파라티푸스, 이는 이질, 콜은 콜레라, 소는 소아마비, 간은 유행성 간염으로 외우면 됩니다. 장파 이클로, 소금 가나자. 다음 바퀴 파리가 공통으로 일으키는 전염병은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은 대표적인 소화기계 또는 수인성 감염병입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전염병은 알아야 되죠. 말레이 사상충증, 말라리아, 댕기열, 황열, 일본 내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말 2마리가 일본 내염 모기에 물려서 황당했다네. 황당. 말 2마리가 일본 내염 모기에 물려서 황당했다네. 저절로 외워지죠, 여러분? 댕기열을 얘기합니다. 황당에서 황열이고요. 이런 식으로 꼭 외우면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토양 전염이 되는 전염병은 파상풍, 구충, 한센병, 야토병, 패스트, 발진, 티푸스입니다.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지치죠? 이 문제는 눈에 담아두세요. 다음 우리나라 검역 전염병의 종류는 검역 전염병 종류는 3가지입니다. 콜레라, 황열, 패스트인데요. 이것도 또한 외워야 되는데요. 공항에서 검역하다가 페콜라 보고 황당했다네. 공항에서 검역하다가 페콜라 보고 황당했다네. 이렇게 외우세요, 여러분. 자, 다음
병원성 미생물을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진균류가 가장 크고요. 스피루레타, 세균, 리케타, 바이러스입니다.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요. 잘 안 외워지면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진스, 박세리바, 진스, 박세리바. 어때요, 여러분? 진스, 진균류, 스피루레타 이런 순서잖아요. 진스, 박세리바 또는 진균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여러분? 곰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곰스, 박세리바, 곰스, 박세리바 이렇게 외워도 되겠죠? 큰 소리로 반복하며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외우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감수성 지수, 즉 접촉성 감염 지수 높은 순서는 이라고 해서 좀 익숙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홍역 천연두 95%, 배기배 70%, 성홍열 40%, 디프테리아 10%, 소아마비 0.1%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 홍석천도 백성인데 왜 디스 합니까? 홍석천도 백성인데 왜 디소 합니까로 외우세요. 그러면 홍역, 천연두, 백일의 성홍열,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순서가 쫙 되는 거죠. 홍석천도 백성인데 왜 디스 합니까? 라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감수성 지수가 가장 낮은 것은 이런 형식으로도 출제가 되는데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외운 홍석천도 백성인데 왜 디스 합니까로 외웠으면 소아마비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인수 공통 전염병의 종류는 결핵, 소아사람, 브루셀라 예전에는 파상늘이라고도 했거든요. 염소, 양과 사람, 또 야토병, 산토끼와 사람, 광견병에 걸리면 물을 무서워한다고 하죠. 물. 그래서 공수병이라고도 해요. 광견병을. 개하고 사람. 또 패스트는 쥐와 사람, 탄저 비전은요. 양, 말과 사람, 돈단도, 선모충, 큐열, 돼지와 사람으로 무조건 여러분 외워야 합니다. 세균성 식중독과 소화기계 전염병의 차이점은 세균성 식중독과 소화기계 전염병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됩니다. 귀를 크게 열고 잘 들어보세요. 먼저 세균성 식중독은요. 식중독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 시 발생합니다. 또 세균성 식중독이 발생하려면 많은 양의 균 또는 독소가 있어야 합니다. 맞는 얘기죠. 조금 먹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이것도 세균성 식중독의 종류인데요. 얘네들 외에는 2차 감염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식중독 같은 경우는 잠복기가 짧은 것이 많은 편이고요. 세균성 식중독은요. 오염된 식품을 먹을 때마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이 없다. 면역이 안 생긴다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반면에 소화기계 전염병은요. 전염병균에 오염된 식품과 물 섭취 시 경구 감염을 일으킵니다. 가끔 식중독균하고 전염병균하고 이렇게 비교해갖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확실하게 여러분 소화기의 전염병은 전염병균을 먹었을 때입니다. 확실하게 알아두고요. 다음 두 번째는 소화기의 전염병균은 식품에 적은 양의 균이 있어도 발병합니다. 또 소화기계 전염병이기에 2차 감염이 일어나죠. 전염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소화기계 전염병은 잠복기가 비교적 긴 편이고 소화기계 전염병은 이겨내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면역이 생겨서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니까 서로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외선의 역할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자, 세 가지 선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고 치유력이 큰 범위의 자외선을 무슨 선? 건강선이라고 하고요.
이 건강선에 의해서 비타민 D를 생성하여 그룹병을 예방하고 또 살균 작용, 즉 창상의 살균력, 결핵의 치료 효과, 기생충 사멸과 의복류, 식기류의 소독 효과에도 관여하지만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피부의 홍반 및 색소 침착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자외선을 너무 많이 쬐면 피부 암과 결막염의 원인, 또 하얗게 눈이 내린 상황에서 그 하얀 눈밭을 너무 오랫동안 걷다가 보면은 그러면서 자외선을 많이 쪼이게 되면 설안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자외선 중에 살균력이 가장 강한 범위는 2400에서 2800 옹스트롱입니다. 알아두세요. 건강선이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자외선 중 살균 효과가 가장 큰 범위의 선이라고 답하면 됩니다. 가시광선의 역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죠. 그래서 명암과 색채를 구별할 수 있게 하고 조명이 불충분할 때는 시력 저하, 눈의 피로, 지나치게 강렬할 때는 어두운 곳에서 암 수능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다음 적외선, 열선의 역할은 세 부분 선 중에서 파장이 7800 옹스트롱으로 가장 길며 복사열을 운반하고 기온을 좌우하여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하지만요. 일사병 백내장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다음, 기온 역전 현상은 어느 경우를 말하는가? 상부 기온이 하부 기온보다 높을 때를 말합니다. 또 대기 오탁이 잘 발생하는 기후로 오염도가 높은데요. 여러분, 그 기온은요, 지면이 높죠. 왜 땅 있는 쪽이 기온이 따뜻하고요. 상부, 하늘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뀐 겁니다. 이런 현상을 역전되었다고 하고요. 대기 오탁이 잘 발생하는 기후로 오염도가 높아진다고 표현합니다. 감각 온도, 체감 온도 또는 온열 요소, 이게 3요소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온, 기습, 기류가 정답입니다. 다시 말해 온도, 습도, 바람을 감각 온도 3요소라고 합니다. 다음 기온, 온도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요. 기온이란 대기의 온도로 지상 1.5m에서의 건구 온도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초등학교 정문에 가면 하얀색 작은 집 모양의 나무 상자를 뭐라고 해요? 백엽상이라고 하는데 본 기억이 있나요? 그 안에 기상 관측용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기온을 측정합니다. 하루 중 최고 높은 온도는 오후 2시경이고요. 최저 온도는 일출 전이고 쾌감 온도는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즉 16에서 20도씨를 인간이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는 온도라는 거지요. 표준 온도는 20도라고 알아둬야 되고요. 실내 온도 26도씨 이상치의 냉방, 에어컨이 필요하고 실내외의 온도차는 5도씨 이내로 유지해야 냉방병에 안 걸립니다. 실내외의 온도차 몇 도라고요? 5도에서 8도씨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요. 실내 온도는 10도씨 이하시 난방이 필요하고 머리와 발의 온도차는 2에서 3도씨 내외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머리는 차갑게, 발은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란 이런 말이 있죠? 발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갑게 란 말 알아두고요. 다음,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기습, 습도는 습도 40에서 70%로 특히 60에서 65%의 범위가 쾌적하게 더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습도가 너무 낮은 동절기에 호흡기계 질환이 발생하고요. 가습한 하절기엔
피부 질환이 발생하기 쉽기에 습도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기후, 즉 공기의 흐름이 얼마일 때 쾌감을 느낄 수 있는가? 1초당 1m 이동할 때가 방열작용을 도와주며 건강에 좋습니다. 알아두세요. 똑딱했을 때 산란하고 1m 이동할 때입니다. 자, 카타 온도 계란. 먼저 불감 기류를 알아야 하는데요. 방금 전에 똑딱했을 때 산란하고 바람이 1m 이동할 때 쾌감을 느낀다고 했었죠? 네, 불감 기류란 똑딱했을 때 0.2에서 0.5m를 이동하여 우리가 바람의 흐름을 느낄 수 없는 것을 불감 기류라고 합니다. 이 같은 미풍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류 측정의 미풍계로 사용되는 게 카타 온도계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헷갈려요. 어떻게 외우느냐? 까불지마. 이거를 카불지마. 카불지마로 외우세요, 여러분. 자, 복사열을 측정하는 온도계는 흑구 온도계예요. 근데 복사열은 따뜻함과 관계가 있고 흰색보다 흑색이 열을 잘 받아들이니까 흑구 온도계를 흑복 온도계, 흑복 온도계로 외우세요. 말이 되죠, 여러분? 난 너무 친절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이 온을 측정하는 온도계는 자기 온도계입니다. 자기 온도계의 자자와 기온의 기 앞글자를 합해서 사랑하는 자기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온도계 어때요? 자기 온도계. 다음 실외 온도 측정에 사용되는 온도계는 건구 온도계입니다. 건구 온도계는 실외 온도 측정하는 온도계로 건실하다. 어때요? 건실하다. 너무 억지스러운가요? 네, 다음 불쾌지수란 날씨에 따라 인체가 느끼는 불쾌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DI라고 하는데요. DI가 75이면 50%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고 80이면 거의 모든 사람이 86이면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짜증만 낸다고 합니다. 어느 때가 그럴까요? 고온, 가습한 여름철이 그렇죠? 네. 대기 중에 가장 많은 원소는 질소 78%, 산소 21%, 이산화탄소 0.03%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다 보니 대기 중에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오늘 이후부터는 질소 78%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다음, 이산화탄소의 위생학적 허용 한계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로 쓰이는 이산화탄소의 위생학적 허용 한계는 0.1%, 즉 1000ppm이다 라는 거 외워두세요. 다음, 일산화탄소의 서한도는 최대 허용 농도는 0.01%는 100ppm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공기의 조성 원소 중 공기를 조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최적 비율을 차지하는 백분율을 차지하는 것은 뭐냐? 이런 형태로도 출제가 됩니다. 질소 78%가 정답이라고 자신 있게 답해야 합니다. 다음 실내 공기의 오염 지표는 너무 쉽죠? 이산화탄소가 정답입니다. 실외 공기 판정 지표는요, 아황산 가스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수질 오염의 판정 지표는 대장균이 정답이고요. 수영장 물의 수질 등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가? 대장균 수가 얼마냐로 나눕니다. 자, 85번. 대장균이 수질 오염의 지표로 중요시되는 이유는 83번, 4번과 연결되는 문제네요.
왜 중요시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대장균 자체가 유해한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장균의 추출은 다른 미생물이나 분변 오염을 추측할 수 있고 검출 방법이 간편하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알았죠? 네. 수중세균은 슈도모나스입니다. 슈도모나스는 수중과 토양에 매우 넓게 분포하는 그람 음성의 간균인데요. 방금 전에 수질 오염의 판정 지표 대장균이라고 한 것하고 혼돈하지 마세요. 자, 다음 일산화탄소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물체의 불완전 연소 시에 발생하는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로 인체에 침입하게 되면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산소보다 250에서 300배나 강하여 조직 내 산소 결핍증을 초래하는 맹독성 가스라는 거 알아둡시다. 다음,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가 많으면 중독을 일으키게 되는데 중독 증상의 주된 원인은 87번을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누워서 떡 먹기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직세포의 산소 부족이 정답입니다. 분집독이란 실내 공기의 화학적 조성이나 물리적 조성의 변화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내에 다수인이 장시간 밀집되어 있을 경우 현기증, 권태, 구토 또는 두통 등의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구취, 퇴치, 고온, 고습, 산소 부족,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현기증, 권태,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군집독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람이 많이 모인 실내에 있으면 두통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89번 문제를 변형해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정답은 실내 공기의 이화학적 조성의 변화입니다. 참고로 이 화학적이 뭔가요? 방금 위에서 화학적 조성이나 물리적 조성이란 내용 공부했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이화학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음, 공기 중 분진의 위생학적 허용한계 또는 서한량은 세제곱미터당 10mg, 밀리리터당 400개입니다. 외워야지요. 연수, 다른 말로 단물이란 연수는 수돗물 같이 무기화합물이 없고 맛이 좋으며 비누도 잘 풀리는 물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음,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를 위해서는 우물 내벽 3m까지 방수 처리를 하고요. 변소와의 최소 거리는 20m 이상을 둬야 합니다. 다음, 물의 정수법과 침전 시 사용하는 약품은 침사, 흙탕물을 가라앉히고 침전, 부유물을 가라앉히고요. 여과, 거르고 소독하는 순서로 정수를 하고요. 침전시킬 때 사용하는 황산, 알루미늄이 침전시킬 때 사용합니다. 알아두세요. 음용수, 즉 먹는 물의 일반 세균은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서 미생물 중 일반 세균은 1ml 중 100을 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음용수의 대장균은요 50ml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네. 자, 음용수의 불소 적정 함량은 얼마냐?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서 적정 불소의 함량은요 0.8에서 1ppm까지여야 합니다. 별다른 방법 없이 친해져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는 언제 발생하는가? 다시 말해서 벌레 먹은 치아 질환은 어느 상황에서 발생하는가입니다. 불소가 적게 함유된 물을 장기 음용 시
우치가 발생합니다. 불소가 얼마였죠? 조금 전에 0.8에서 1ppm이었습니다. 네, 다음 반상치는 언제 발생하는가? 네, 치아 표면에 흰 반점이 생겨 심미적으로 좋지 않아 보이는 현상을 반상치라고 하는데요. 불소가 과다하게 1ppm 이상 함유된 물을 장기 음용 시 반상치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음용수의 적정 pH와 색도 탁도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서 적정한 pH는 5.8에서 8.5의 범위여야 하고요. 색도는 5도, 탁도는 2도입니다. 그래서 오색 이탁으로 외우세요. 외울 게 많아서 힘들겠지만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이것으로 핵심 이론 비법 총정리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고 합격의 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핵심 비법 총정리 두 번째 시간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어썸 셰프였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세요.